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국립해양조사원이라는 곳에서 온 정광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크게 5가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가 뭔지 우리 이해를 한번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바다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해양과 기후 변화의 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인 해수면 상승하고 우리가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바다하고 관련된 직업이 뭐가 있는지 앞으로 미래를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도입 강좌에서 선생님께서 기후변화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할 말이 별로 없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비슷한 내용, 중복된 내용들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뒤에 이제 바다 쪽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신 분? 저는 많이 있네요.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저 뒤에 어머님도 가보시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보시면 물줄기가 크게 두 군데에서 흐르죠. 미국 쪽에서 넘어오는 물하고 캐나다 쪽에서 넘어오는 물하고, 그죠? 근데 그 두 물의 온도 차이도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여기가 잘 얼지는 않는데 얼어요. 최근 들어서 이상 기후 때문에. 그죠? 태국 방콕에서 도심에서 이 정도 홍수가 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 10년 내에 수차례 홍수가 나고, 이란 하면 엄청 무더운 데인데 폭설이 내리고, 그죠? 베트남에서는 열대 기후라 비가 많이 내리는데 가뭄으로 메말라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하고 일맥상통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을 한 가지를 짚어볼게요. 여러분. 기상하고 기후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기상은 뭐고 기후는 뭘까요?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상은 지금 내 기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 내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점심 때 친구랑 좀 싸웠어. 기분이 안 좋아. 그랬다가 저녁 때 되면 집에 가서 쉴 생각하니까 편해.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는 게 기상이고, 기후는 성격이에요. 성격. 그 사람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의 성격은 안 좋구나. 근데 항상 친절한 사람은 저 사람의 성격은 한 친절한 성격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바뀌는, 아침에 오늘도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구름이 꼈다가 맑았다가, 이게 이제 기상이고, 기상이 변화하는 거고, 이러한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기후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격이 엄청 좋았던 친구가 점점 화가 많아져서 안 좋아져요. 성격이 바뀌는 거겠죠. 이게 기후가 바뀌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기상하고 기후의 용어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을 하던 친구가 점점 올바른 행동으로 변해가서 성격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성격이 변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기후 변화.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들으시는 내용들을 들으셨을 때 기상하고 기후 어떤 의미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금방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상 현상을 변화시키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후 변화를 야기시키는 게 크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변화시키는 부분, 하나는 자연적으로 변화하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다 말씀을 주셔가지고 뒤쪽에 바다 쪽의 얘기를 좀 많이 할게요.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면 온실 효과가 증폭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기후가 변화한다라는 큰 맥락은 이제 다 같죠. 그래서 자연적인 원인은 태양의 흑점이 변화한다거나 태양 에너지 자체가 변화를 해서 지구로 들어오는 열 에너지의 양이 변화하는 정도에 따라서 바뀌는 게 이제 자연적인 그런 변화라고 한다면, 온실가스나 에어로졸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뀌는 게 인위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 메탄,
뭐 질소 등등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배출원이 되겠죠. 그 중에서 기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는데 지표들 중에서 바다에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고 바닷물이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많아지고 좀 대기 중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발생되지만 그리고 또 바닷물이 점점 산성화가 돼요. 여러분 산성화 혹시 아세요? 네, 친구. 맞아요. 우리가 바닷물 우리 여러분들 pH라는 거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어요. 들어봤죠? 바닷물의 pH는 약 한 8.1에서 8.2 정도가 되는데 점점 산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거보다 더 숫자가 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숫자가 낮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뒤에 사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해양 산성화, 해수면 높이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온난화 쪽은 간단하게 넘어가고 바다 쪽 말씀 한번 드려보죠. 해양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푸른 바다. 네? 도선사 아저씨. 아,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직업 얘기할 때 꺼내려고 했는데 벌써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해양하면 넓고 큰 바다라고 우리 얘기하죠. 바다 하면 바다가 우리한테 주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주는 좋은 점은 이제 방금 얘기했던 먹는 거, 그죠? 레저 이런 것들이 주로 좋을 거예요. 이거 넘어가고, 그죠? 수영, 요트, 뭐 수중 다이빙, 스킨스쿠버 이런 것들도 있고 먹는 거 어류, 폐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석유, 가스, 그다음에 조력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얻지만 나쁜 점은 일단 이동이 불편하겠죠. 배를 타고 가면 파도도 있고 멀미도 나고, 그죠? 그리고 위험하고 태풍, 쓰나미 이런 것들 의해서 조금 위험하죠. 그래서 바다는 우리한테 많은 걸 주기도 하지만 많은 걸 빼앗아 가기도 하겠죠. 자, 그러면 바다는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겠어요? 바다가 없었겠죠. 그냥 땅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땅만 있다가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만들어진 지구 내부에서 나온 수증기가 많이 모여서 구름을 만들어진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이게 낮은 데로 모여서 바다를 만든다. 그죠? 그러면 바다의 나이는 아까 저 유미래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물어보진 않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구 뭐 45억 년, 46억 년 이야기하는데 바다는 대략 한 38억 년 정도 됐다라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어요. 38억 년인지 37억 년인지 35억 년인지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대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일 뿐이겠죠. 그죠? 그러면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은 네, 여기 앞에 안경. 마리아나. 그렇죠. 마리아나 해구. 이게 질문이 아니었고 깊은 곳의 깊이는 1990. 그렇죠. 거의 뭐 11,000m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거의 1990m인데 이것도 이제 측량한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근데 대략 11,000m 정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8,848m인데 그거보다 더 깊이 아주 깊은데 마리아나 해구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 여기 요 부분에 마리아나 해구가 있어요. 해구는 바다에서 판과 판이 만나가지고 점점 이제 한쪽 판이 이제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만나서 해양판이 무거워서 밑으로 딸려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깊은 골짜기를 해구라고 우리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우리 이제 유라시아판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유라시아판이라고 보고 이건 태평양판이라고 보면 판과 판이 만나는데 태평양판 바다의 판의 밀도가 높아가지고 얘네가 안으로 딸려 들어가거든요. 딸려 들어가면 이렇게 두 판이 만나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발산하는 지역 새로 물 속에서도 화산 폭발처럼 뭐 물질이 나오고 만들어져서 갈라지는
계곡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지역들도 있고 넓은 평원들도 있고 바닷물을 싹 다 증발시켜 버리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육지의 모양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그럼 바닷물은 왜 짤까요? 바닷물 속에 염분이 들어가 있고 염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원소들이 있겠죠.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칼륨, 칼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얘네가 육지에서부터 들어왔다. 그죠? 아까 친구가 얘기했지만 바람, 파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걸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풍화작용이라고 얘기하죠. 육지에 있는 암석들이 풍화작용에 의해서 깎이고 깨지고 녹아서 이온 형태로 바닷물 속에서 남아 있으면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특히 나트륨이 짠맛을 내니까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원래 지금 이게 답이 안 나오면 전 이제 전래동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맷돌 선생님이 전래동화 쓰진 않았지만 쓰신 분이 아마 과학적인 지식이 있지 않았을까.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전래동화 얘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맷돌을 이제 소금 장수가 맷돌 그죠?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맷돌 계속 돌아가 소금 나오게 해주세요. 바다에 풍덩 그래서 바닷물이 짜졌다.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스토리인데 이게 맷돌을 돌하고 돌끼리 계속 갈면 돌이 부서지잖아요. 그죠? 돌하고 돌에서 나오는 이온들이 바닷물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바닷물이 짜졌다라는 내용들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전래동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항상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동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죠? 바닷물 1kg을 다 증발을 시키면 몇 g이 나올까요? 소금이. 우리나라 주변은 32에서 34g 정도가 나오고 저기 유럽의 흑해 뭐 이런 쪽 있죠. 거기는 38g 정도 이렇게 40 이렇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안 내리고 증발이 많은 지역은 바닷물이 더 짤 테고 비가 많이 내리고 증발이 적은 지역은 바닷물이 덜 짜겠죠. 네. 그래서 염분의 농도, 그러니까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전 세계 바다마다 다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 있어요. 나트륨, 칼슘, 뭐 마그네슘, 뭐 이런 이온들의 비율이 있어요. 비율. 얘네들의 비율은 어디서나 일정해요. 지금 잘 보시면 바닷물 계속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움직이고 앞으로도 움직이고 그죠? 옛날에도 움직이고 계속 항상 움직이고 있죠. 요 그림 보면 지금 이게 속도 조금 느린데 점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여기서 나오고 이게 바닷물 갈라짐 현상이라고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섬하고 육지를 잇는 사주가 만들어져서 육기의 사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이게 바닷물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을 해요. 특히 서해안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 가기 전에 항상 이런 정보 언제 물이 들어가는지 나가는 정보를 알아야지 가서 볼 수 있겠죠. 시간 볼 때 시간 못 맞추면 보지 못하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바닷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밀물, 썰물, 만조, 간조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조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바닷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조석이 있고 얘는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하고 얘네들끼리 서로 누가 얼마나 끌어당기느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물 높이가 달라지는 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천문에 의해서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에 의해서 물 높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센치가 올라가고 몇 센치가 내려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는 이제 그거 말고 다른 영향에 의한 것들은 이제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말고 이제 파도와 해일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죠.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 해류가 우리 기후를 조절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기의 흐름보다 해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죠. 그죠?
서해안과 동해안, 남해안의 각각 차이점들이 또 좀 볼 수가 있겠죠. 서해안 바닷가 가보면 어때요? 갯벌도 있고 넓고 평평하고 하죠. 그런데 동해안 가면 어때? 강릉 이런 데 가보면 모래가 많고 깊고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고, 그래서 해수욕장 위에서 찍은 사진 보면 서해안은 넓은 데까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동해안은 해안선에서부터 얼마 안 되는 거리까지만 사람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데 해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구의 열 에너지를 중에서 93% 정도를 바다가 가지고 있어요. 대기에 갖고 있는 총 연용량의 1000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대기는 금방 가열됐다 금방 식죠. 그죠? 우리 라면 끓이려고 물을 올렸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공기는 금방 따뜻해지고 더워지죠. 근데 물은 천천히 끓죠. 그게 열을 가둬놓고 있는 역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다도 이제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돼요. 대기 온도 1.5도 얘기하고 있죠. 2도에서 다시 1.5도 내리고 그렇게 했는데 바다의 온도도 지금 거기에 따라서 절반 수치인 우리나라 주변에서 0.7도 올라간 해역도 있고 1.1도 올라간 해역도 있는데 그런 해역들에서 조차 제어가 안 되고 있어요. 바닷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거는. 대기 온도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려움들이 좀 있죠. 바다는 적도지방에서 쌓여있는 많은 열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계속 옮겨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우리 풍성순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도 지역은 어때요? 태양이 머리 위에서 떨어지죠. 우리. 그래서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커요. 극지방보다. 그러면 적도 지방은 계속 더워지거든요. 더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는 부피를 팽창하고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겠죠.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극지역에서는 하강하는 차가우니까 하강하는 기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큰 셀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이 셀에서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이렇게 세 가지 셀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렇게 편서풍하고 무역풍, 편서풍, 극풍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얘는 바람이 불면서 해류가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해류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많은 열들을 가지고 열들을 극지방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의 온도가 그래도 그나마 유지가 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구의 온도,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로 기후가 변화하면 변화할수록 태풍의 강도가 세진다. 왜 태풍이 세질까요? 태풍은 뭐를 먹고 사냐면 따뜻한 열 에너지를 먹고 살아요. 바닷물의 수증기, 따뜻한 수증기를 먹어야 태풍의 유지가 돼요. 자,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오죠. 이렇게 쭉 저 남쪽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과정에 보면 태풍이 한참 세져요. 열대 지역을 지나가면서 커졌다가 우리나라 가까이 들어와서 육지에 상륙하면서 태풍이 없어지죠. 그죠? 태풍이 없어지는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더 이상 얘가 먹을 밥이 없어요. 육지에서는 수증기 공급이 안 돼요. 따뜻한 열 에너지. 우리 잡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먹을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요. 그리고 바다는 평평하죠. 그래서 마찰이 별로 없어요. 얘가 휘돌아가면서 올라갈 때 마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육지에 닿으면 육지는 산도 있고 산맥도 있고 건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바람이 부딪히면서 이제 육지하고의 마찰 때문에 태풍의 속도도 느려져요. 그 두 가지가 태풍을 없애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되고 기후 변화에 따라서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태풍이 먹을 게 계속 많아지겠죠. 그러면 태풍의 크기, 강도, 이동 속도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빨라져서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겠죠. 아까 앞에서 봤던 영상처럼. 네. 그래서 바다의 온도가 왜 중요한지 우리 이 사람들한테 왜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서의 바다를 살펴보면 육상에서 우리가 아마존에서 가장 많은 광합성들이 일어난다, 산소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죠. 아마존의 20배 정도 되는 가량 20배 이상 바다에서 산소를 식물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요. 육지의 나무들도 광합성을 하죠. 나무가 아니라 나뭇잎이 광합성을 하겠죠. 그죠? 근데 바다에도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먹는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가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감지를 하고 있는지 보면 안면도 기상청에서 하고 있는 안면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의 기후 변화 감시소들이 있고,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해양조사원에서는 이제 조위 관측소라고 물높이 아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물높이를 관측을 해요. 그래서 해수면이 얼마만큼 상승했는지, 얼마나 더 상승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되죠. 바다에 관측소가 있고 해양과학기지가 있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관측소들이 있어요, 바다에. 그래서 이 관측소들에서 매일매일 정보가 생산이 되고 1분에 하나씩 지금 자료가 계속 매일 생산이 되고 있어요. IPCC가 이제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인데, 얘네들이 내는 보고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보고서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보고서를 만들어낼 때는 전 세계 수만 명의 과학자들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 연구 논문들을 다 포함을 해서 이 IPCC 보고서를 만들어내는데, 얘네들이 지금 해양 및 빈권에 관한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21년, 22년도에 이제 6차 보고서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6차 보고서에서 나온 결과는 조금 있다가 뒤에 그림에서 해수면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증가하면 백화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렇게 다 없어져요. 바닷속이 하얗게 석회처럼 변해 들어가요. 그래서 스키스쿠버 옛날에 명소였던 곳에 다이빙을 하러 들어가서 보면 없어요. 이제 볼 게. 그렇죠? 그다음에 요 밑에 거는 이제 해양 산성화가 진행이 됐을 때 바다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래서 요 가정을 한 거죠. 지금 아까 얘기했죠. 8.1에서 8.2 사이가 현재 바다의 pH, 산도인데 산성화가 7.9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거의 사막화되듯이 많이 없어지는 그런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아마.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먹거리가 되겠죠. 동해안에서 잘 잡히던 오징어가 지금 잘 안 잡혀요. 그런데 서해안, 남해안에서 잡히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렇게 오징어들, 그렇죠? 참 나오지 않던 참치, 참 다랑어 종류들이 남해 먼바다에서 잡히기 시작해요. 명태는 러시아 쪽으로 올라간 지 한참 됐어요. 우리나라 국내산 명태 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들? 저 거의 못 봤어요. 그것도 생물로 생태탕을 판다 하는, 국내산 생태탕 판다 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어쨌든 이 먹거리 자원들의 분포가 바뀌어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자, 예전에 동해안에 있었던 많은 오징어 잡이 배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서해하고 남해로 가겠죠. 여기 사시던 분들이 이사를 가겠어요? 이사를 가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사 가는 것보다 다른 대체 어종을 잡기 위해서 선박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오징어 배 수요가 줄어들고, 그렇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반복이 돼요. 서로. 그러면 우리는 국내산 오징어를 먹는 것보다 저기 페루에서 수입해오는 대왕 오징어 살,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명태도 다 러시아에서 잡은 명태를 수입을 해서 강원도에서 다시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부어도 만들고, 그죠?
뭐 동태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국내에 잡힌 게 없다. 그렇죠? 해류 아까 말씀드렸던 해류도 바뀌고 있고, 그렇죠? 이렇게 크게 전 세계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바닷물의 흐름이 있는데 얘네도 바뀌어요. 기후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극지방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요. 북극은 다 바다로 돼 있죠. 대륙이 없어요. 이게 다 얼음이에요. 다 얼음. 다 얼음인데 지금 1980년에서 2000년대 평균이 빨간 색깔 선인데 그 이후에 잘 보면 3분의 1 이상이 얼음이 없어졌죠. 없어진 얼음은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로 가겠죠. 그죠? 근데 물론 이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는 것도 중요한데 대륙에 있는 얼음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 들어왔을 때가 더 큰 문제가 돼요. 해수면을 높이는 원인들이 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는 원인이 있고 지역적으로 바닷물 높이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열팽창이 있어요. 열팽창. 여러분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커지죠. 그렇죠? 바닷물에 올라가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바닷물의 부피는 커지겠죠. 그렇죠? 바닷물은 지구에 다 덮고 있는데 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부피가 커지면 옆으로 가봐야 또 물이죠.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이게 서멀 익스펜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극지방,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남극, 북극의 대륙에 있었던 극지방에 있던 얼음들이 녹아서 바다로 유입이 돼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지하수를 많이 빼서 쓴다 하면 특정 지역이 침강을 하게 되고 로컬하게 뭐 해류 패턴이 바뀌어서 바뀌게 된다. 그러면 또 뭐 특정 구조물이 들어왔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특정 지역이 더 빨리 높이 올라가고 어떤 지역은 덜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 색깔 보면 이런 데가 많이 올라가는 데거든요. 남태평양에 이제 뭐 투발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지역들이 이런 지역들이에요. 빨간 색깔들이 빨리 올라가는 데고 파란 색깔은 더 이제 상대적으로 안 올라가고 내려가는 지역들도 있어요. 근데 전 세계를 평균을 했을 때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6차 평가 보고서에 까지는 그 전까지는 뭐 60cm에서 1m 정도 2100년 되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결과예요. 그래서 SSP 8.5 시나리오면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아무런 지금 저감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하고 똑같이 종전하고 똑같이 개발하고 발전하고 했을 때의 사회 경제적 영향까지 포함시켜서 보면 봤을 때 약 80cm에서 90cm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뭘 빼는 거냐면 극지역에 있는 빙하와 빙붕이 부서지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예요. 그게 불확실성이 너무 큰데 그것까지 고민을 하면 최대 7m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뭐 2300년 됐을 때 뭐 얘기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예전에 나왔었던 4차 보고서, 3차 보고서에 비해서 지금 2차 100년까지 상승했으면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점점점 더 커질 것이다라고 계속 바꿔서 갱신을 하면서 결과들을 내보내주고 있어요. 요거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던 자료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제가 연구를 해서 발표한 거고 이게 국가에서 공인돼서 나가고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에 1년에 3mm씩, 그러니까 30년 치면 9cm, 평균 9cm 정도, 그래서 10cm 정도 상승을 했어요. 과거 30년 동안.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렇게 주변 해역을 보면 빨간 색깔 보이시죠? 이게 한 70cm에서 80cm, 지금처럼 아무 노력을 안 하면 우리나라 주변도 7, 80cm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 근데 지금 아무리 이 파란 색깔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예요. 지금부터 탄소 배출을 하나도 안 해요.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아. 그랬을 때에 그렇게 되더라도 최소 40cm는 올라간다.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기정사실이 된 거죠. 안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들은 사실 상승을 또 예측하고 어디가 취약한지 지역도 보고 이제 어디가 침수가 될 건지 예상도 하고 그런 일들을 쭉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적응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이동, 내가 도망가는 거, 높은 데로 도망가는 거 하나, 아니면 수능, 그죠? 그 환경에 내가 적응하고 순응해서 거기에 맞게끔 뭐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른 걸로 바꿔가는 거. 방어는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방파제를 높게 쌓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다 비용이 많이 들죠. 이주하는 것, 도망가는 것도 우리가 바닷가에 내가 땅이 있는데 정부에서 니네 나라에서 너네들 위험하니까 이사 가.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가겠어요? 내 땅은 그 앞에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해봤을 때 아까 앞서서 도입광자에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탄소 배출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진로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고민했었던 건데 내가 뭘 잘하느냐, 그렇죠? 내가 뭐 할 때 힘이 나느냐, 최선을 다해서 뭘 해봤느냐, 뭐 쭉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근데 어릴 때 제일 큰 고민은 이 중에서 그거 있어요.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게 뭐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실제 실력은 나는 잘생겼나 이 고민이 되게 컸었어요.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역량과 한계가 얼마만큼 되느냐를 먼저 잘 판단해 보는 게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뭐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거는 저는 고향이 대전이에요. 그런데 바다 일을 하고 있어요. 대전에 뭐가 있어? 바다 없죠. 대전에서 바다를 어디를 가려고 해도 최소 2시간. 그죠? 2시간 이상 가야 돼요. 차를 타고. 대전에 있는 해양학과가 있어요. 충남대학교에. 특이하죠. 저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해양학과를 가게 됐는데 여기에서 진짜 참 맛을 느꼈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남들이 못하는 거구나. 쉽게 하기 어려운 분야다. 도전의식이 좀 생겼죠. 그래서 바다하고 관련된 거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바다하고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직업을 가지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바다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공학과 예를 들어서 뭐 건축공학과 얼마나 많은 대학과 학과가 있고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매년 뭐 수천 명씩 막 쏟아져 나와요. 근데 해양은 전국에 순수하게 해양학이라고 하는 학과가 10개밖에 없어요. 대학에 10개 대학밖에 없고 현재. 그리고 그것도 정원도 한 20명 수준이라 한 해 나와봐야 한 200명, 300명 해양학 한다는 사람이 그 중에서도 해양 물리, 생물, 화학, 지질이 또 나눠져 있어요. 저는 해양 물리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다른 분야보다 치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재미가 있어요. 남들이 안 해본 걸 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나눠줬었던 그 해양과학기지 모형이 있는데 그 해양과학기지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국내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저는 이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해양과학기지 물론 위험하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이한류처럼 발생되는 위험한 것들도 연구를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줄 수 있고 재미하고 독창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육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직업군이 바다에도 있다. 그렇죠? 정책, 뭐 시스템, 경찰, 법 다 있어요. 육상에서 할 수 있는 거 웬만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바다뿐만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이 뭔지를 빨리 찾아서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네.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틀어드리는 영상이니까 이거는 마음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영 해양수산연구사님께 큰 박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